감사합니다. 예. 자, 그 글과 생각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 하는 거죠? 네. 아, 그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27쪽에 그 글쓰기의 윤리,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여러분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47쪽부터 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47쪽부터 여러분이 114쪽 있죠. 네. 여기만 잘 보면 한 절반 정도 맞아요. 이 114쪽. 47쪽에서 114쪽까지가 네. 상당히 어려워. 이게 맞춤법. 47에서 110 네. 맞춤법.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빼고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빼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네,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데 이제 앞에 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볼게요. 앞에는. 네. 27쪽에서는 선행 연구를 잘 인용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리포트를 쓸 때 기존의 연구들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기존의 연구들을 잘 인용해라.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거예요. 이거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보면 돼요. 29쪽에 보면 표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표절이라는 것은 이제 논문을 쓸 때 표절이라는 건데 원래 표절이란 말이 뭐 다른 건 넘어가고요. 29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처럼 29쪽의 두 번째 단락 이처럼 타인의 생각이나 작품 글을 여기다 붙여주세요. 가져다 쓰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이게 시험에 과거에 이걸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타인의 생각이나 작품 글을 가져다 쓰고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것을 가로라고 한다. 지금 29페이지 지금 마지막 단락 있잖아요. 그래서 1번 뭐 도둑질 뭐 이렇게 뭐 2번 표절 뭐 3번 뭐 무슨 절 무슨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 표절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예. 원래 영어로는 이제 플래지어리즘이라고 해서 납치자, 훔치다라는 이 두 단어가 이거 써도 되겠다. 간호적인 거 네, 되지 않아요? 상관없죠. 이거 대박. 상관없죠. 그걸 가지고 또 상관없죠. 그러네. 네, 당연히 써. 아무도 못 근데 이제 쓰시면 문제는 여러분 지금 조율해서 쓰셔야 돼요. 예. 다 써버리면 또 안 알겠습니다. 되니까. 네, 좋아요. 재밌어요. 예, 쭉 설명하면 되지. 이거 끝내주죠. 딱이죠. 이게 이런 걸 가나적이고 왜냐하면 표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못한 사람은 표절이 뭐냐면 몰라요. 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쪽 보세요. 부분 표절, 모자이크 식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분 표절이라는 거는 이제 밑에 나오지만 대학에서 가장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 밑줄서 이게 중요한데 출처를 거기 둘째 줄에 밝히지 않고 중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베껴 쓰는 행위, 출처를 바뀌어 쓰나 인용을 과다하게 하고 방법도 잘못된 경우 이런 걸 이제 부분 표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표절했는데 그러니까 마치 표절했는데 이게 내 것처럼 이게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부분 표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표절을 하는 건 좋아, 가져오는 건 좋은데 출처를 밝혀라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고 짜집기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짜깁기가 말이에요. 짜깁기. 이게 깁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누비고 이렇게 깁잖아요. 그래서 짜집기가 아니에요. 이거 짜깁기가 맞습니다. 출처 없이 하면 부분 표절이다. 이거 맞는데 여기는 출처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부분을 공부할 때는 그냥 그렇게 포인트만 이렇게 잡고 가면 됩니다. 이걸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자, 33쪽에 보시면 33쪽 자기 표절과 중복 표절.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자기가 쓴 것을 여러분이 이제 논문을 쓰잖아요. 자기가 쓴 거를 또 써. 내가 뭐 박사 논문을 썼어. 근데 그걸 막 소논문에 또 써.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절은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33쪽에 세 번째 줄에 붙여주세요. 아무리 거기 자신의 글이라도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새로운 것이냐 다시 사용한다면 이것도 표절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쓴 것들을 이렇게 다시 그래서 공적으로 발표되거나 타인에게 제출된 글의 일부라면 출처를 밝혀서 이렇게 연결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거라고 해도 그냥 내가 썼으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썼어도 재인용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누구의 논문 내가 썼어 장웅상 논문 재인용, 박사 논문 재인용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내가 뭐 박사 논문을 썼다고 해서 안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자기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 네모 좀 쳐놓으세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시험에 위에 제시된 표절의 경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서 점점점점 나오는 거 네모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일부 전부를 가져와서 내 글인양 하는 거. 내 글인 것처럼 하는 거. 또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막 자신의 글인양 하는 거. 표절이라는 거. 인용된 자료에서 출처를 밝혔으나 정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출처를 밝혔는데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게 뭐 누구의 뭐 논문에서 가져왔다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홍길동의 논문을 가져왔는데 홍길동은 빼버리고 그냥 뭐 한양대 박사 논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 그래프 이런 것도 출처 없이 가지면 안 되고 원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바꿨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표절이 뭐냐면 어떤 글이 있어요. 좋은 글이. 여러분 좋은 글이 있어. 근데 되게 말이 어려워. 네. 이걸 그냥 내 말로 바꿔가지고 써버려. 그럴 수 있죠. 네. 내 말로 바꿔가지고 막 써버려. 자, 이것도 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게 아이디어,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거 뭐냐면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는 거거든요. 남의 아이디어를. 그걸 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면 이것도 이런 그 책에서 뭐 이렇게 뭐죠? 뭐 따옴이라든가 가져옴이라든가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도 그걸 내가 막 내 말로 썼어도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단어를 조금 바꿔서 쓰면은 굳이 표준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단어를 좀 바꿔서 쓰는데 그래도 그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이런 춘향전의 근원소라가 남원 추녀설화에서 나왔다. 만약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를 막 단어를 바꿔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잖아요. 주장한 이론을 그렇게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그 사람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도 표절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출처를 밝혔던 자신의 저작물에서 주요 분리는 원서들 많은 아이디어를 복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뭐 박사 논문 안 써보셨던 박사 논문 쓸 땐 이 독창성이라고 해서 오리지널리티 이걸 되게 따져요. 이게 독창적인가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져왔느냐 이런 게 이제 표절의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박사 논문을 쓰거나 이런 걸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솔벨로 쪽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솔벨로. 미국의 유대계 작가인데 이 솔벨로라는 작가의 이 솔벨로의 작품을 저는 이제 도연명 아시죠? 전원신 중에 이 사람하고 이제 불교와 노장사상 이걸 이제 비교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이런 논문은 이런 논문이 있겠어요, 생각해. 이 벨로라는 사람을 중국의 도연명하고 비교를 하는데 이거를 불교와 노장 사상을 따라놓고 막 이렇게 썼어요. 이런 논문은 되게 독창적이겠죠. 여러분 봐도. 네. 이런 식으로 박사 논문을 쓸 때 남이 맨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솔 벨로의 작품에 나타난 인간과 이런 논문은 막 수천 편, 수백 편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독창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부 논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 박사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따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그 표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조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하는 것을 이제 그 뭡니까 다 잡아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리포트를 이제 1학년 쓰니까 처음 쓰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리포트를 줬어. 근데 B라는 사람이 이걸 대충 막 이걸 여기다 놓고 이걸 여기다 놓고 여기 2달러를 3달러를 놓고 3달러 2달러를 놓고 이럴 수 있잖아요. 몇 개 바꾸고 해도 이 표절 시비하는 카피킬러라고 해요. 카피킬러. 다 잡아내요? 카피를 킬러 하잖아요. 이 말이 잘 만들지 않았어요? 카피한 거 다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 카피 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카피 킬러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여기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사람하고 이렇게 막 공유하거나 이러면 좋은 점수 안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30점 만점에 막 20 한 이런 게 아니라 2점 나올 수도 있어요, 2점. 그게 나와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표절해버리고. 작정하고 표절하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되도록 여러 말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하여튼 이 리포트를 쓸 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한 단락을 따올 수는 있어요.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해서 한 단락을 따올 수는 있어. 그러면 여기 그 설명하는 거 입력 각주 다는 거 이런 건 아시죠? 네. 달고
이렇게 따왔으면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버리면 이 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리포트 쓸 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1학년 1학년 때 리포트를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랬다. 이렇게 해서 이거 몇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한 단락은 그대로 따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용을 할 때. 한 단락은 그대로 가져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길면 아니고 한 딱 봐서 한 뭐 7, 8줄이나 이 정도 되는 거는 인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네 말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조금 몇 말 집어줘야 돼. 몇 말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 말들이 학술적인 글쓰기는 어렵잖아요. 이걸 쉽게 풀이하세요. 여러분 말. 뭔 말 이해가세요? 네. 그런 연습을 하세요. 아, 이렇게 여기다 뭘 써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막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말이 나오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쓰시죠. 여러분의 말로. 여기도 여러분의 말로 쭉 쓰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결론에는 지금까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 이 말 반드시 집어넣어야 돼요. 결론에는. 그러니까 서론에는 그러면 필자는 이걸 이제 필자는이라고 되고 본인이라고 써도 돼. 그래서 쓴 다음에 기말 리포트는 여러분 이제 글과 생각은 50점이니까 잘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은 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알아보고 이 말 집어넣어야지 반드시 서론에. 그리고 이제 본론을 쓸 거 아니에요. 본론. 이제 본론은 뭐 이제 본론 2, 본론 해갖고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1, 2, 3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론을 알아봤다. 그리고 나서 뭐라 했냐면 요약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알아보았다 해놓고 막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다른 길로 쓰면 3첩보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본론의 내용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윤동주의 작품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 부분의 결론에 다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면 뭐 날새야죠. 그게 아니라 본론을 보통 5장, 여러분 5장인가요? 그 글과 생각이 몇 장이에요? 분량 몰라요? 1페이지 넘기라고 했어요. 한 분 한 장. 그러니까 네 개. 네 개 문항인 거예요? 그러면 4개 문항이면 이렇게 30분론 결론 쓸 필요는 별로 없네. 4개 문항이면 저는 이제 30분론 결론을 하는 거예요. 4개 문항 A4용지 한 장. 그러니까 한 문항당 한 장씩 쓰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짧게 쓰면 돼요.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정도는 짧게 쓰면 되니까 이런 거는 뭐 본론에서 1, 2, 3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 기말 리포트라는 쓸 때는 도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요약하고 이런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내가 뭐 이런 걸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딱 해주면 깔끔하잖아요. 그냥 이런 말이 없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것이. 저는 이제 박사논문 쓸 때 마지막에 어떻게 쓰냐면 이제 저는 비교문학으로 박사논문 썼는데 연어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끝냈어요. 연어가 이렇게 바다에 갔다가 이렇게 먼 바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는 기소 본능이 있잖아요. 기소 본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문학을 공부하지만 이거는 우리 문학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뭐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가 비교 문학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그 영문학이든 뭐든 이런 게 우리 문학에도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가 괴테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다 더 잘 구사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하면 깔끔한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의 국문학적인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됐음을 확신한다라든가 이렇게 쓰면 마무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절에 대한 조치는 뭐 이제 처벌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벌이기 때문에 표절하면 부정행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진짜 배신다는 이야기 써놨어요. 그 다음에 36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면 36쪽에 변조, 위조 뭐 이런 말도 나와요. 변조와 위조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표절 행위 했을 때 이제 고고학계 충격이다 해가지고 이제 밑에 쭉
쭉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뭐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변조와 위조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는 게 우선은 좋겠죠. 변조가 뭐고 위조가 뭔지. 그래서 변조는 거기 나오죠.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변조와 위조. 그래서 변조는 실제 내용을 바꿔 제시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변조예요. 실제 내용을 바꿔서 연구와 관련된 재료 이걸 조작을 해. 실험이나 이런 결과도 막 조작을 해. 이런 것들이 이제 변조입니다. 변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변조인지 보자. 먼저 문헌자료의 변조다. 설명하고 있어요. 문헌자료를 조사하는 과제물에서 문헌자료 내용이 목표했던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용의 전체나 일부를 주장에 맞춰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원래 문헌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내 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supporting ideas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내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supporting ideas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내 생각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쓴 논문을 그대로 놔줘야지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데이터나 이런 것들. 이게 변조라는 거예요. 또 실험을 통해 기대했던 결과 나오지 않으면 유리한 데이터만 취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숨겨버려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성공한 것처럼 속여버려요. 그럴 수 있겠죠. 특히 과학 이런 데서는 실험 이런 거 하잖아요. 예전에 막 그 뭡니까 황우석 그런 거 있었죠. 그 교수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예. 말씀하시고. 아니 말씀하세요. 그게 변조. 아니 저기 김건희 그 논문 있잖아요. 예. 그 위조도 변조도 아니고 70%를 남의 글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거의 표절에 그러니까 그 완전히 표절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변조는 그러니까 바꾼 거고. 근데 이제 그 30%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30% 정도까지는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왜 30%까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논문들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다른 사람의 내용들 가져오고 다른 사람의 내용들 가져오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용만 했다고 인용. 표시를 하면 그래서 인용 표시를 하고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인용을 표시한 다음에 내 말을 반드시 집어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 말 아시겠죠? 논문 쓸 때 가장 안 좋은 게 막 어쩌고 여기 하고 끝내버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날림 같지 않아요? 어쩌고 하고 여기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그 좀 값어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70%는 위조가. 그렇죠. 70%는 엄청난 거니까. 표절이죠. 그렇죠. 완전 표절. 그러니까 근데 위조 이런 거는 약간 앞에 내가 아까 이거는 이제 변조와 위조는 이런 사회과학 논문보다는 약간 자연과학 논문이 좀 더 많아요. 왜냐면 데이터도 있고 통계도 있고 실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좀 변조라는 건 실험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실험을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저희는 실험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죠. 위조는 의도적으로 속일 것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지 않는 나오죠. 데이터나 연구를 허위로 만들고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변조는 실제 내용을 바꿔서 제시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서술하는 거. 위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위조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의도적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위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위조, 의도적으로. 보세요. 이게 다 이렇게 이응자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이라든가 이런 공부할 때는 이게 하여튼 이응으로 들어갔잖아. 그걸 기억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거는 다른 거 하면서 잊어버려요. 이거 다른 거 하면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같이 들어있구나. 동그라미가 같이 안 들어있으면 몇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뭐 지금 기억 안 나셔도 나중에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그 뉘앙스에 그런 그 차이들이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그 39쪽에 보면 1, 2, 3, 4번까지가 쭉 나오는데,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연구하는 부정행위는 아까 했잖아요. 타인의 것을 뭐 가져가고 어쩌고 훔친다. 뭐라고 써요? 표절. 이게 표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쉬운데 기말시험에서 객관식으로만 나와요. 주관식으로 안 나와. 너무 쉽잖아요.
뭐 표절 뭐 뽑아서 무슨 되지 절,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무슨 절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나오면 여러분이 고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표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인용된 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분만 출처 있고, 뭐 자신이 썼던 것도 아까 중복 인용이라고 아까 기억나죠? 자신이 썼던 것도 쓰는 것도. 그러니까 3번에 보면 그냥 일반적인 확립된 개념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런 것들은 출처를 밝히고, 사람들이 뭐 이거는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거 있잖아요. 뭐는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표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은 적절한 출처 표시는 표절이 아니죠, 당연히. 뭐 그런 거고. 그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쭉 보니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가능한 남이 건 글을 읽지 않는다? 이 말이 됩니까? 남이 쓴 글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렇게 막 아직 뭐 학문적으로 아직 완전하게 서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남이 쓴 글들을 많이 읽어봐야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이 정도 하면 돼요. 이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표절이 뭐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인용이 뭐고, 그 다음에 변조가 뭐고, 위조가 뭐고, 이런 것들만 좀 알면 뭐 아까 문제 나온 정도의 수준에서 나와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좀 중요한 그 부분인데, 요거는 제가 2교시에서밖에 지금 이제 단락의 구성을 조금 왔다 갔다 해주죠. 요거는 지금 하는 것보다는 제가 2교시에도 하고, 3장에 보면 단락의 개념이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 교재 119쪽부터 119쪽에서부터 146쪽까지인데 여기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여러 개의 단락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단락은 이렇게 표시하는 건 아시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첫 글자는 들이쓰는 거. 이렇게 한 칸 정도 이렇게 들어 쓰죠. 이게 단락이죠. 여기 영어로 이제 패러그래프라고 해요. 이게 단락인데,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글을 읽다 보면 이제 몇 개가 이어지다가 행이 바뀌고 이런다는 거, 행을 바뀌는 거. 이게 단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을 밑줄주세요. 어떤 글이 내부의 유기적인 통일성이나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여러분이 알아두실 말씀이 유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유기적. 이건 유기적이란 말이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유기적이란 말의 의미가. 유기적. 이제 여러분 이제 이 학문을 공부하다 보면 유기적이란 말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알려드릴게요. 유기적이라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유대가 이걸 유기적이라고. 영어는 이제 올가닉이라고. 올게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요즘도 이제 올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올가? 그 음식 이렇게 파는 것 좀 올가가 있나요? 왜 올가냐면 이 유기농이잖아요. 올게닉 푸드에 올게닉 푸드. 음식 식품이잖아요. 유기농 식품. 이걸 줄여가지고 올가라고 쓰는 거예요. 올게닉 푸드인데 이게 너무 다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올가라고 해요. 올가. 무슨 말 이해가시죠? 하여튼 유기적이라고 해서 긴밀하게 연결. 그러니까 이 단락을 쓸 때 이 긴밀하게 연결된 걸 이렇게 써야지. 이만큼 연결되는데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있어. 내용이 엉뚱하게 딴 거야. 그럼 여기 단락에다 넣기보다는 밑에서 넣으라 이거. 정말 이해가세요? 단락을 같이 연결된 걸 하나 달라고 해야지.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 다음 단락에 넣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알아서 밑에 볼 거 없어 이건. 단락의 형식에서 이제 단락이 뭐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밑에 보세요. 120쪽에 보면 언젠가 한 칸 들어갔네, 몇 해 뒤 또 한 칸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이야기. 그래서 여기 지금 한담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담 여기 보면 120페이지 이런 것도 이런 관어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관어로 한담, 한가로운 이야기, 한가로운 이야기잖아요.
한담이나. 그러니까 한가롭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 좀 더 풀어 쓰려면 문 밑에 나무 목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한가롭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문이 있어요. 근데 문에 이렇게 어떤 옛날 고풍스러운 집에 갔는데 여기 나무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 또는 여기 문에 달이 있어. 달 월자 써도 돼요. 또 나무 목자 써도 돼요. 이러면 전부 다 한가할 한자. 달 월자를 써도 한가할 한자. 달 월자를 써도 나무 목자를 써도 한가할 한자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고 여기 이제 담 같은 것도 보세요. 담은 이렇게 쓰잖아요. 불화. 불꽃 같은 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불화 자가 두 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피 튀기는 이야기. 불꽃처럼 막 논쟁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거 한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할 이야기 너무 많죠. 그렇지 않나요? 한담은 한가로운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자는 어떤 뜻이고 담자는 어떤 뜻이다. 이것만 갖고도 한 장이 나온다니까 길게 쓰려면. 여러분 이제 공부라는 게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하늘천 이러잖아요. 하늘천 이러면 그냥 뭐에서 하늘천 뭐 고일시 이러면 별로 쓸 말이 없어. 고일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 이걸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는 재단에다가 이야기했죠. 이 고기를 올려놔. 이렇게 그 제기에다가. 그럼 고기를 올려놓으면 고기들이 피가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 생고기가. 이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고일시자가. 그래서 신이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의미로 돼 있고 막 대사야 쓸 말이 너무 많죠. 고일시만 가지고도 쓸 말이 너무 많아요. 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관어는 뭔가 이렇게 꺼리가 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랄까 친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쓰기가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듯한 것들 이렇게 좀 가지고 설명을 하면 관원 쓸 때 너무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위에 글은 보세요. 이 단상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 121쪽. 이 단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쓸만 몰라 할 게 너무 많은데 단상. 이게 끊을 단자에 생각할 단자거든요. 끊을 단자 121쪽에 그 위에 글은 있잖아요. 그 인용문 밑에 첫째 줄. 그러니까 이거 단상 끊을 단자에 생각할 그 상자니까 뭔 뜻일까요?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 이걸 단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이것저것 알려드릴 테니까 알아서 잘 분배해갖고 쓰세요. 나는 단상 쓰고 나는 뭐 신화 쓰고 이렇게. 그래서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의 단편적인 생각. 그걸 단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좀 더 썰을 풀어도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121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에 밑줄치세요. 단락은 적절한 크기로 구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거 밑줄치세요. 단락은 적절한 크기로 구분해라 이거. 한 단락을 엄청나게 한 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는 알 거 없어요. 밑에는 시간도 없는 어느 세월에 이걸 줄 거예요. 그러니까 단락은 적절한 크기로 구분해 넘기세요. 그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뭐 인용문이 하나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기말 시험 끝나고 시간 날 때 그때 읽으시면 돼요. 123쪽 둘째 단락의 첫째 줄. 단락이 길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니까 단락이 길어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걸 어디까지가 뭐 소주제고 어디까지가 대주제고 이런 걸 파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을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거 읽는 게 아니에요. 이 강호의 소설의 존재 방식이 있어. 딱 봐도 답답해 안 답답해? 네, 답답해하죠? 그것만 알면 돼요. 이걸 읽을 필요 없다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디서 끊을까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나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뜻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하고 이제 단락의 구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알겠어요. 글쓰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읽는 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자, 단락의 구조. 보세요. 단락의 구조는 소주제문과 자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주제문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받침 문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서포팅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써놨죠. 서포팅 아이디어.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서포팅 아이디어스. 내 생각이 있어. 이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서포트가 지지한다는 뜻인 거 알죠? 서포트한다. 네. 생각들을 지지하기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포팅 아이디어스 한다. 보면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주제와 화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126쪽부터 126쪽 126쪽을 펴보세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다섯째 줄로 내려가면 그래서 다음에 글쎄 한편의 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주제라고 한다면 이러한 각 단락의 주제는 소주제 또는 화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의 글이 표현하는 게 여기 보면 씀이잖아. 씀이 주제예요. 우리가 근데 테마라고 하잖아요. 테마. 요즘 테마 이런 말 많이 써. 테마파크. 근데 이제 영어로는 씀이에요. 단락의 주제는 소주제, 화제, 토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락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127쪽에 보면 국어 순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쓰는 게 있어요. 127쪽에 보면. 국어의 순화, 이 예문이 우리말 순수하게 갖고자 하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가시면 이 국어 순화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막 한자를 굳이 쓸 필요 없이 뭐 우리말로 써야 되는 건 우리말로 쓰자. 이게 국어 순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너무 어려운 말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굳이 쓸 필요 없이 우리말로 우리가 뭐 뭡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가 강해. 예를 들면 굳이 프라이드라고 뭐 자존심이 강해라든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 한국 사람이 좀 있어 보이려고 막 정말 쓰잖아요. 프라이드가 어쩌고 이 프라이버시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든가 이런 말 할 때 쓰지 않나요? 법률 용어가 제일 문제가 그렇죠. 법률 용어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것도 끝도 없어.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 맹장을 앞배라고 그러거든요. 앞배. 맹장이 앞배는 왜 앞배냐면 이 어펜디스예요. 어펜디스. 부록. 이 영어에서 이 어펜디스는 부록이라는 뜻도 있고 맹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참 재밌죠. 맹장은 부록이에요. 부록이 아니에요. 부록이 아니에요? 맹장 부록이지. 맹장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없어도 된다고. 부록도 없어도 되잖아요. 부록도 없어도 상관없고. 근데 이 어펜디스인데 그냥 이걸 다 쓰려면 귀찮잖아. 이거 앞배라고 써요. 앞배 진짜로. 이거 제가 지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APP라고 써졌어. 근데 우리 같이 영어를 좀 아는 사람 이분 맹장이시구나.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느 세월에 어펜디스를 다 쓰고 있습니까? 맹장이라고 한글은 왜 안 쓰고 영어로 쓰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권위의식이지. 그러게요. 이 의사들 다 맨날 배운 게 영어로만 하니까. 간호사들도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쓸 때 이게 뭐 맹장 이렇게 안 쓴다니까. 영어를 쓰면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하여튼 자 그런 정도로 이제 국어 순화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소주제문의 성격. 자 여기서도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소주제문 여기 밑줄 쳐보세요. 그 128쪽에 이제 제가 밑줄 칠한 것만 치면 돼요. 중간이요? 네, 중간 세 번째 단락. 소주제문은 먼저 적절한 범위 추상적 진술이어야 한다. 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제 여기 추상적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자, 소주제문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된 것. 소주제문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된 것.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 소주제문은 적절한 범위의 구체적 진술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제가 추상적인 동그라미, 네, 추상적이다. 소주제문은 추상적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다음 단락. 또 다음에 소주제문은 단일한 내용이어야 한다. 여기 밑줄 써. 그리고 아까 적절한 범위 추상적 진술이었다 1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주제문은 단일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게 2번 하세요. 그 다음에 128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소주제문은 명료하고 단결할 필요가 있다. 밑줄 긋고 3번. 이것만 알고 끝난다니까. 이걸 밑에 있는 거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자, 다음 중 소주제문의 성격이 아닌 것은 1, 2, 3, 4.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나 인정해서. 추상적 진술해야 되고 단일한 내용이어야 되고 명료하고 간결해야 돼. 명료하고 간결. 예를 들어서 소주제문은 복잡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1, 2, 3, 4 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주제문이니까 작은 거니까 단일해야 되겠죠. 작은 건데 복잡하면 안 되겠죠. 또 작은 거니까 명료하고 간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거니까 뭐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뭐 다루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이 되면 뒷받침할 문장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구체적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추상적에다가 동그라미 쪽이 별표 쳤어요. 별표를 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단락의 구성 방식은 이제 뭐냐면 두괄식과 뭐 미괄식, 양괄식이 있어요. 거기 두 번째 단락의 4번에 밑에 보세요. 소수제문에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 이거 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두괄식은 앞에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두괄식. 그다음에 미괄식은 끝에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라고 딱 써버렸어. 두괄식인 거예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근데 미괄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미괄식. 양괄식은 앞부분하고 끝부분에 같이 오는 걸 양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괄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명쾌하게 어떤 걸 특히 이제 논문 쓸 때는요 두괄식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거다. 왜 이거지?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하니까 이거다. 이러하니까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가장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여기 보세요. 두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세 번째 단락 정도 보면 이제 두괄식 있죠. 두 번째 줄. 두괄식 단락은 뭐 어쩌고 3번을 우려가 적어. 맞죠? 3번을 해줄 수가 없잖아. 인간은 사실 동물이다. 하고 가잖아요. 아예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너를 뭐 사랑해 이렇게 딱 이야기를 담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끝난다는. 그래서 매우 유리해.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세. 이거 시험에 나온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가장 권장하는 유형이기도 하다. 이건 두괄식. 자 다음 단락 중에서 보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가장 권장하는 유형이기도 한 것은 무엇이냐? 1번 두괄식, 2번 미괄식, 3번 양괄식, 뭐 4번 중식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일식이는 중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뭐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괄식이 답이에요. 두괄식. 이런 문제가 시험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5번에 막 여기 예문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거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읽어요. 시험 끝나고. 여러분 이제 공부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50분이네. 좀 쉬었다가 그래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나요.